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4회 모의고사 중에서 5단계 심화 부분 귀화용 종합평가 준비 부분을 보겠습니다. 1번에서 7번까지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기의 내용 중 사회보험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건강보험, 니은 고용보험, 디귿 의료급여제도, 리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 사회보험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사회보험 하면 한국의 복지제도 중에서 한 가지를 말하는 거죠. 복지제도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복지제도 하면 사회보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부조가 있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 가입 대상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가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가지가 있죠. 뭐뭐 있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기억의 건강보험, 니은의 고용보험, 리을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뭐가 있죠? 네,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까지 있죠. 자, 일단 답을 찾아보면 기억, 니은, 리을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건강보험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병원비를 일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쵸? 그래서 건강보험이고요. 고용보험은 일하다가 이제 비자발적인 사유로 해고당했을 때, 보통 해고를 말하는데요. 나는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은데 회사에서 그만두세요 해서 그만두는 경우에 다시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일하다가 다쳤을 때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정년 퇴임을 하는 거죠. 정년 퇴직을 해요. 은퇴 후에 생활비가 필요한데요. 은퇴한 후에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까지 해서 사회보험이라고 하고요. 모든 국민이 가입을 해야 하고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야 하고 전 국민 가입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복지제도를 공공부조라고 하는데요. 공공부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요. 의료급여제도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공공부조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의료급여제도는 아파서 병원에 못 가면 안 되니까 병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공공부조는 보험료가 없어요.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저소득층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마음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지제도 하면 공공부조, 사회보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에다가 또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돈이 아니라 뭐 상담을 해주거나 교육을 해주거나 어떤 것들을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까지 이제 기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기의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보기 1987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6.29 민주화 선언 발표 자,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6월 민주항쟁이에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깊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6월 항쟁 또는 6월 민주항쟁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1, 2, 3, 4 한번 볼까요? 1번 초대 대통령의 부정선거, 2번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 3번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 선출, 4번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유신 체제. 자, 6월 민주항쟁과 관계가 있는 것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선제가 받아들여져서 1987년에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해요. 헌법을 개정을 했는데 이 헌법을 개정해서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가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5년 동안 한 번만 하도록 하는 5년 단임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5년 단임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5단계에서 헌법재판소 공부하셨잖아요. 헌법재판소 설치가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초대 대통령의 부정선거는 그 3.15 부정선거를 말하는 거죠. 이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4.19 혁명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4.19 혁명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은 언제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의 그 정치에 대한 반대 시위가 각지에서 일어났었는데 이때 군인들이 이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하면서 비상계엄을 이제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비상계엄이 확대가 되었었고요. 자, 4번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유신 체제는 박정희 대통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에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기의 인물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보기 반기문, 이종욱, 김종양, 이회성. 1번 독립운동을 한 한국인, 2번 해외 봉사를 하는 한국인, 3번 해외에서 사업하는 한국인, 4번 국제기구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공통적으로는 모두 해당하는 걸 찾는 거예요. 답은 4번에 국제기구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입니다. 반기문 씨는 UN 사무총장으로 일했어요. 국제연합의 UN의 사무총장으로 일했고요. 그리고 이종욱 씨는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우리가 WHO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사무총장을 했었고요. 김종양 씨는 인터폴 총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회성 씨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못 쓸 것 같아요. 약자로 쓸게요. IPCC 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의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명 더 추가하면 김용 씨가 있는데요. 김용 씨는 세계은행 총재로 일했죠. 세계은행 총재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외국에서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의 국제기구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입니다. 4번 보기에 제시된 용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보기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1번 한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2번 한국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3번 한국에서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4번 한국 정부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최저임금제는 임금, 월급을 정할 때는 원래 그 사업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계약을 하더라도 최소한 1시간에 얼마는 받아야 된다 해서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임금, 최소한의 금액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정해놓아서 어느 이하로는 안 되고 어느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주 52시간 근무제는 보통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근무를 해요. 5일 동안 근무를 하고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요. 그러면 5일 동안 8시간 일하면 40시간이죠. 근데 여기에 추가 근무를 해야 된다면 뭐 주말이나 야간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될 때 1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에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한 주에. 너무 많이 일하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월급을 보장하고 그다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한 3번이죠. 한국에서 근로자의 근로 여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이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번 양육을 맡지 않은 부모는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다. 3번 한국에서는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4번 결혼 생활 중 만들어진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잘못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맞죠. 잘못한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되고 잘못한 배우자에게 주세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양육을 맡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면접 교섭권이라고 하죠.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죠. 자, 3번 한국에서는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 이혼을 하고요. 한 사람은 이혼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한 사람만 원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협의 이혼은 둘 다 원할 때, 둘 다 이혼을 원할 때고 재판상 이혼은 한 명만 이혼하고 싶어요. 다른 한 명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가정법원에 재판을 신청해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한국에서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필수 조건이 아니죠. 이혼이 가능하다. 그건 아니고 한 명만 이혼을 원해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결혼 생활 중 만들어진 재산. 이거는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이에요. 함께 노력해서 만든 재산이에요. 이런 재산은 이혼할 때
나누어 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재산 분할이라고 하죠. 재산 분할.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나만의 재산, 나의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뭐 결혼하기 전에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나의 재산이에요. 이럴 때는 이혼을 하더라도 온전히 내 것인 거죠. 그래서 부부 각각의 재산을 인정해요. 그걸 부부 별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별산제가 있고 부부 별산제는 부부 각각의 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별산제가 있고 또 공동재산이 있습니다. 함께 소유하는 재산이죠. 그래서 공동재산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공동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 중 만들어진 재산 얘기하고 있고, 자, 남편은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아내는 집안 살림만 해요. 그런 경우에도 공동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이혼을 할 때는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이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은 보기,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였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을 썼다. 1번 김구, 2번 이시영, 3번 이승만, 4번 김대중. 자, 남북협상은 뭐냐면요.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일본이 연합국의 항복을 선언하면서 한국이 광복을 맞았어요. 1945년에 8월 15일에 한국이 광복한 후에 한반도에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한반도를 안정시키겠다 그런 목적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데 소련과 미국의 이런 통치를 받다 보니까 북한과 남한의 정부가 따로 생기게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그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북한에 가서 통일정부를 만들자. 남한에만 단독 정부가 생기면 안 되니까 따로따로 두 개의 정부가 생기면 안 되니까 북한에 가서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통일 정부를 만들자 하고 의논을 했어요. 이게 1948년 4월에 있었거든요. 그 총선거를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처음에는 그래 그러자 하고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고 합의를 했지만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북협상을 했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5월 10일에 남한만 총선거가 실시되게 되고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신문에 이런 글을 썼어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은 뭐냐면 읍고하다는 울면서 고하다, 울면서 알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국민이 3천만이었다고 해서 그래서 울면서 어떤 것을 알리다 이런 의미로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왜 이런 글을 썼냐면 남한에만 단독 정부가 세워지면 안 된다, 반대한다 그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남북 협상에 참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자였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을 쓴 사람은 일본의 김구 선생님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독립운동가였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시영 씨는 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서 첫 번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때 부통령이 있었어요. 대통령 밑에 부통령이 있었는데 부통령으로 이시영 씨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중에 한 명이고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서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 사람은 김구 선생님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보기의 내용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기 저출산, 고령화. 1번, 인구의 구성이 바뀌게 될 것이다. 2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3번,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4번, 노인 인구가 많은 사회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의 어떤 결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생길 건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인구 구성이 바뀌게 될 것이다. 자, 고령화는 그 전체 인구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고령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아요. 한국의 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 한국인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보통 몇 명 낳습니까? 그걸 말하거든요.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에 합계 출산율이 0.84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2020년 기준으로 한 명이 안 돼요. 이건 아이를 점점점 적게 낳는다는 거죠. 자, 아이를 적게 낳으면 지금은 뭐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이게 한 30년 후가 지나면 지금 아이들이 그때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어른이 돼요. 그쵸? 30대, 40대가 되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되는데, 자, 아이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3, 40년 후에는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노인은 점점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구성이 바뀌게 될 것이다. 노인이 점점 많아지고 젊은 층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고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아이를 적게 낳으면 3, 40년 후에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어요. 맞죠? 자, 3번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령화의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닌 것이고요. 자, 4번. 노인 인구가 많은 사회를 대비하다. 이건 뭐냐면 준비하다. 그런 얘기예요. 노인 인구가 많은 사회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앞으로 고령화가 점점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가 될 건데,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뭐 사회복지 제도도 그렇고,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맞죠? 그래서 7번에서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고령화가 일어난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사회 실전 모의평가 심화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종합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종합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세요, 여러분. 화이팅!